지하실 팟캐스트에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실 멤버 신동민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도 도현님과 나무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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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나눌 영화는 바로 벨라타르 감독의 94년도 영화죠. 사탄탱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워낙 어마무시한 러닝타임과 롱테이크를 자랑하는 영화로서 모든 시네필들에게 압박처럼 다가오는, 그리고 언젠간 넘어야 될 산처럼 여겨지는 고전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영화인데요. 좀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이 영화의 진짜 중요한 지점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사탄탱고라는 영화를 도현님이 골라주셨는데 왜 저희들을 고문에 빠뜨리셨는지 골라주신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바로 그겁니다. 그런가요? 두 분을 고문시키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과학적이시네요. 네. 언젠가는 사탄탱고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저희 셋이서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영화 자체가 저는 밈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네필들의 밈으로서 존재하는 아주 강한 어그로의 중력장이 있는데 그거를 관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형성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영화를 좋아할 필요가 없다. 저는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는 좋지 않은 영화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도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테마와도 굉장히 결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려내기 보존하기인데 저희가 뭐 양극단에 있는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접했지만 보존하기에 거의 끝판왕 지점에 있는 영화잖아요. 그것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저희가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표현 기법에 대해서 정말로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영화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건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이 영화를 선정을 하게 됐고, 녹음을 7시간을 예약하려다가 그건 무리일 것 같아서 4시간 꽉 채워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탄탱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작품은 아니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혀주셨고, 이게 러닝타임 자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작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차차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네. 나무님은 이 영화를 처음 보신 거겠죠? 이게 감상할 기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번에 처음 봤고. 감상평은 네. 어떠신지, 그 7시간을 뚫고 보니까 어떠셨는지? 제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비행 시간에 맞춰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밤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는 와중에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를 딱 틀었는데 스르르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거 다시 좀 제대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꼼꼼하게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좋았어요. 사탄탱고도 좋았고 다른 벨라타르 영화들도 좀 챙겨보게 됐는데 롱테이크가 가지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 아까 이제 러닝타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지 못한 게 많다. 그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2000년 초반이었는지 정성일 평론가랑 전주에서 관객들이랑 이제 얘기도 하고, 평론가가 뭐 얘기를 하고 나서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뭐 볼만했어요. 뭐 괜찮던데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7시간을 다 봤다라는 뿌듯함으로 끝나버리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번에 얘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볼만했어요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게 평범한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서 볼만했어요 하는 거랑 7시간 보고서 볼만했어요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진짜 얘기하셨던 것처럼 봤다는 거 자체가 훈장처럼 여겨지는 뿌듯함이 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어땠다 아니면 뭐 어느 지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다 봤고 깨어 있었고 중간에 잠깐 졸긴 했지만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거를 인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안 가고 쭉 봤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터뷰
영상을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초췌한 몰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더 포인트일 것 같고 제가 사실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이 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7시간 반이죠. 정확히는. 그걸 봤는데 볼만했어요 라는 감상이 합당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것이 영화의 잘못인가? 아니면 영화는 이거 자체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적은 것일 뿐인가? 이게 영화가 항상 친절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나뉠 것 같은데 그 7시간 분량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인지가 되는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평의 측면, 감상의 측면, 소비의 측면 그런 지점들 차차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도현님은 이 7시간 18분을 감상했던 체험의 경험은 어떠셨는지 볼만했어요 이거였는지 아니면 초췌한 몰골이 되셨는지. 제 몰골은 그때 확인하셨잖아요. 네네. 목격하셨어요. 사실 같이 봤었는데 네. 사실 작년 광복절에 지하실에 전신격인 극장전의 200회 특집으로 한번 이걸 해봤어요. 왜 200회에 사탄탱고를 틀었냐라고 했을 때 이날에는 특별한 거를 틀고 싶다. 사탄탱고 정도는 특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영화 자체는 이벤트 영화다. 시네필들이라면 한 번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를 전후로 해서 더 대단한 영화의 팬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때도 저희 둘과 이제 모임에 계셨던 분들이 다들 몰골은 헬쓱해지시고 핏기도 좀 빠지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의 감상이어서 저도 그때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감상이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더 이 영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각할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또 봤잖아요. 또 보고 생각을 더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확신도 이제 생겼고 저는 동민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볼만했고요. 이제 볼만했다 금지. 아니 근데 이게 제 감상이 되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7시간이라는 그 분량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잔뜩 긴장을 하고서 갔는데 생각보다 스토리텔링이 느리긴 하지만 분명한 측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겠다 싶은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커버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볼 때는 이틀에 나눠서 봤었는데 저는 이게 분량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재감상해야지 풍미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은 촬영의 측면, 인물들의 관계의 측면, 미장센의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확실히 전 많았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은 별로였는데 싶으셨다면은 한 번 더 봤을 때 느낌이 다른 지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피하셔도 그래서 이제 가둬놓고서 7시간 끝나면은 이제 14시간 뭐 21시간 계속 봐야죠. 7회 배수로 계속 늘어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벨라타르 감독의 어떤 세계관, 작품 세계를 훑으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감독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벨라타르 영화 어떤 영화들을 좀 보셨는지? 저는 시간이 촉박하긴 했어요. 사실 1, 2주 내로 다 챙겨보다 보니까 좀 급하게 본 감도 있긴 한데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는 초기작이랑 후기작을 나눠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5년의 가을이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초기작은 제가 자료를 못 구해서 못 본 장편들이 있어서 좀 단편으로 챙겨봤고 데뷔작이었던 호텔 마그네지트 그리고 시네막시즘이라는 이제 짧은 단편을 봤는데 이 당시의 느낌은 사회고발적인 헝가리의 사회고발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가을 이후로 파멸부터 시작해서 크로스노 호르커이 라슬로라는 소설가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사탄탱고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만들어졌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본격적인 협업은 파멸에서부터 시작. 네, 맞죠? 파멸부터. 네. 네.
파멸이 이제 88년도니까 그때 이후를 후기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파멸, 사탄 탱고,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 토리노의 말 이렇게 챙겨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봤죠? 네. 제가 이번 주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네. 말씀이 좀 느리신 것 같은데. 그 템포에 맞춰서? 네. 저희 말하기 전에 한 3분 동안은 서로를 응시하면서 침묵 속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일련의 작품들을 봤을 때 벨라타르 감독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키워드 같은 게 캐치하신 게 좀 있나요? 이 테마랑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존하기라는 측면에서. 사실 영화를 찍는 입장에서 배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컷 사이에 나오는 것들만 연기하잖아요. 쪼개서.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배우도 그리고 감독도 연장되어 있는 시간을 통으로 담고자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탄 탱고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죠, 그게. 그래서 저는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촬영 기법이 아닌가.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결론이 나왔고,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랑은 무관하게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감상이 들었어요.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시간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서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를 느끼기에 가장 완벽한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지만 완벽한 거죠. 롱테이크나 느린 호흡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게 그 초기작 단편에서부터 관철되어 왔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초기작에는 그렇지 않고 되게 빠르게 대화가 진행되고 짧기도 하고, 러닝타임 자체가 상황을 인물들이 대사로 표현하는 기법이었다면은 초기작부터 느린 호흡, 롱테이크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점은 아까 얘기하셨던 가을 파멸부터 이제 파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설 작가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부터 느려지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문제네. 물들었어요. 친구를 잘못 둬서. 나쁜 친구를 하려는. 금묵작인데. 네, 착한 애였는데. 아니, 그 벨라타를 접하는 분들이 파멸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타일이 정립이 된 게 파멸을 기점으로부터인 건데, 또 한 명을 추가를 하자면 비그 미하엘리라는 음악 네.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헝가리의 민요 같은 것들을 재해석해서 어두운 민요 스타일의 음악들을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세 명이 의기투합해서 몇십 년을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파멸,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 사탄 탱고, 런던에서 온 사나이, 토리노의 말까지 아마 세 명이 작업을 했을걸요. 그런 콜라보는 영화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되게 부럽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만들 거야 하는 거지.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그걸 통해서 각자가 커리어가 쌓이는 거잖아요. 크리스나 호르카이 라슬로도 이제는 거의 노벨상 수상 후보에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데뷔작이 아마 사탄 탱고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사탄 탱고 소설이 파멸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85년이었어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5편의 영화를 다 보긴 봤어요. 항상 그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 진짜 좋은 감독인가? 혹은 나쁜 감독인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다가 요즘은 토리노의 말로 모임 열고 나서 좀 아니지 않나라는 쪽으로 더 방향타를 맞추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일련의 작품들을 보셨으니까 벨라타르 감독이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잡히신 게 있나요? 느린 호흡밖에 안 보였나요?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야망에 비해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나의 야망이 이 정도니까 그릇을 엄청 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일련의 영화들이 그의 작품들이고 필모그래피인데,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한 로직을 드러내거든요. 러닝타임, 무자비한 롱테이크, 답답할 정도로 견고한 형식이라든가 흑백 영화의 고집이라든가 관념적인 그 인물 세팅과 설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야심이 이것으로 포획이 될 거다라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아마추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릇은 굉장히 키워놨지만은 정작 여기 담을 거는 부족했다 이런 느낌 건가요? 네, 반의 반도 못 채우죠. 본인이. 그러면 야망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야망일까요? 바라보는 시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단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난 코멘트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감독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 그리고 둘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하게 나눴었잖아요. 대만에 대한 역사를 에드워드 양 개인이 다 알 수 없으니 그는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 이 사람들의 관계성에 집중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밀도 있게 이거를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벨라타르는 야심도 재능이긴 한데 개인의 역사보다는 정말 인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야 자체가 그 정도로 넓혀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담아내기 위한 영화적 그릇을 만드는 것에 고민은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류학적인 시선으로 네. 공동체면 공동체, 체제라면 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만큼의 넓이나 부피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에서만 머무르고 있는데 그것을 느린 호흡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해요. 아, 그런가요? 이 사람 영화는 한 사탄탱고를 예를 들면은 한 3시간짜리 영화를 7시간으로 쭉 늘린 거예요. 고무줄 마냥. 저는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영화라는 게 결국 현실의 압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압축을 많이 했느냐가 영화의 우수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름 길이의 한계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한 것도 맞고 거기서 이제 영화 예술에 꽃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현실은 7시간 이상이죠. 만약에 현실을 더 담고 싶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영화를 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3시간짜리를 7시간으로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60시간을 7시간만큼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억지로 늘렸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사탄탱고가 7시간짜리인데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몰입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화처럼 잘게 쪼개져가지고 컷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거보다 더 긴 호흡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담고 싶어 했던 것 뿐이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3시간짜리로도 할 수 있었는데 7시간으로 한 거는 미학적인 선택의 측면이 있었다. 네. 시간을 체험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네. 것처럼 이 시간은 미학적인 선택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동민님이 질문해 주신 게 다른 영화들하고 관통되는 뭔가가 있느냐 물었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허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타르코프스키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벨라타를 보고 나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런 스토리라인을 보면은 큰 허무감, 좌절감 이런 게 큰 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도현님이 말씀하신 야심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를 논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인간의 한계? 라는 좀 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소설가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벨라타르의 스타일과 잘 접목되어 있어서 우리가 터치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주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무님은 그 긴 러닝타임 이 시간은 허무감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현님은 이 긴 러닝타임 혹은 느린 호흡 이런 것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벨라타르 감독이. 이거는 그렇죠. 허세란 측면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 나무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무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뭘 위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말씀해 주셨듯이 허세라고 일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사탄탱고 같은 경우는 정말 뽕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영화사적으로도 가장 긴 영화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7시간 러닝타임을 넘어가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7시간을 다 당위로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거기에는 예술가의 허영심도 많이 투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라서 저는 그거는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술가가 실제로 허영심이 있어야 이상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목표 세팅이 일단 정확히 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에 맞는 방법론이 채택이 됐는가, 여기에서 둘 다 아니라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무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는 러닝타임이 리얼리즘을 포착을 하는 그 방법으로서 잘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려내는 어떤 인류 공통의 본성, 그런 게 타르콥스키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희망도 저는 안 보여주는 것 같고, 일단 계속 일관되게 절망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 나무님이 이제 보여주셨던 것 같고, 거기에 맞는 포맷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나무님이 이 영화가 사실 70시간의 현실을 다루는 걸 수도 있다. 근데 거기를 7시간으로 압축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2시간짜리 장편 영화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현실을 반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요약해서 보는 거랑 그 시간을 겪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거는 픽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7시간 안에 포착이 되는 건 현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공된 현실이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 얘기를 듣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려주는데, 인생에 준하는 시간 혹은 거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장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핵심 사건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정수를 딱딱 청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예요. 도현님의 기준이죠. 저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봐요. 대중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물론 그런 방법을 채택 안 해도 돼요. 정말 진득하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미화를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다큐멘터리로 찍어야지 픽션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왕빙이라고. 뭐 왕빙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슬로우 다큐멘터리의 수많은 작가들이 하는 게 정말로 오랜 시간을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엑기스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느껴져요. 왕빙 영화도 길잖아요. 저는 그거는 긍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진짜 이 사람이 그 현실을 겪었고, 예를 들어 철서구에서 한 3년인가? 그 시간을 온전히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개고생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9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 동안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을 한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굳이 픽션에서까지 해야 돼?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네, 픽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독의 선택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을 진득하게 찍을 것이냐와, 나는 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가공해서 찍을 것이냐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두 감독 모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픽션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 기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돼요. 동의하는 바거든요. 반드시 그걸 다 잘게 쪼개가지고 먹기 좋게 만들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의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의무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의무는 당위성을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이 장면이 꼭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필요한 지점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객이. 이 지점을 넘어서까지 이거를 내가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을 때 들게 되는 생각들이 아마 그 장면들을 있게 만들어준 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탄탱고는 그거를 관객이 인지한 시점을 또 아득히 초과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시간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넘어간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감상의 측면은 이제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분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보여줬다. 근데 5분 동안 내가 진짜 저 거리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보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긴 롱테이크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이 났어요. 여기를 걸어가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도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긴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의 마음은 뭘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도달하게 될 곳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 여백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이 스토리에 대해서든 감독이 하려는 말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했어 라고 하고 끝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건 이제 감상자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무님이 훌륭한 관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딱 정해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스펙트럼 안에. 그러니까 그중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관객한테 짐을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일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를 받고 싶어서 본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기꺼이 받죠. 네. 상업 영화가 떠먹여주는 것에 재미를 하나도 못 느끼니까 예술 영화 관객들은 너가 대충 좀 넘겨주면은 이걸 내가 내 안에서 조합을 해볼게. 그게 더 재밌는 거야 라고 느끼는 게 그런 감상법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이 씬에는. 그것 자체를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술 영화 관객들의 성향을 가지고 이거를 한 5분 정도 뽑는데 나는 별 생각이 없어. 근데 이거를 보는 관객들은 엄청 머리를 굴리겠지? 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장면들에서 너무 엇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도현님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사탄탱고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사실 후광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각자 개인에게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사탄탱고가 진짜 쓰레기 같은 영화일 수도 있고 그게 그렇죠. 틀린 거는 아니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견디는 시간이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지점이고 그렇죠. 네,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사탄탱고가 올라가 있는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각자 관객의 몫이라고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대충 넘겨줬다라는 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감독이 5분 찍으면 되지 가만히 서가지고 라는 게 진짜 카메라 내비두고 어디 갔다 버튼 눌러놓고 담배 피고 와가지고 다시 껐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찍기만 하면 돼. 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막 하고. 뭐 과연 그렇게 했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배우의 입장에서도 내가 계속 찍히는 상황에서 점이 될 때까지 걸어갈 건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이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팀 안에서 배우들도 감독도 그 긴 시간 동안 연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갈 때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A 지점에서 B 지점 멀리까지 가는 장면을 찍을 때
잠깐만 찍으면 돼요. 보통의 영화에서는 좀 걷고 두세 번 더 반복해서 좀 좋은 것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서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큐랑은 다른 거죠. 다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현실인 거고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건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데드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서사가 진행되지 않는 구간인 건데 그 구간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이 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부분들을 다 채워넣는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의 작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극단으로 끌고 가는 양반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긍정하기는 일단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게 제 관객으로서의 1차적인 반응인데 이 사람의 기법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게 잘 표현되는 지점들이 있고 예를 들어 파멸이나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훌륭한 영화들이라고 생각해요. 동일한 기법이 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과잉처럼 안 느껴졌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캔버스와 그림을 어느 정도 매칭시켰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들은. 사탄 탱고처럼 무지막지하게 캔버스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요만한 그림을 해놓고 그 여백을 너네들이 채워라고 하는 무책임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는 특히 라슬로의 원작이 사탄 탱고보다 1.5배인가 더 분량이 커요. 근데 그걸 많이 농축을 해가지고 오히려 2시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영화가 아주 밀도가 있더라고요. 단단한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품는 야심도 거기 안에 다 풀어져 있고 그 안에서의 롱테이크도 굉장히 황홀해요. 광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카메라 워킹이 거기를 막 종횡무진하면서 다니잖아요. 이 사람 얼굴에 포커스 맞췄다가 저 군상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다시 주인공의 등 뒤로 갔다가 막 이게 현란하단 말이에요. 그 세트피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에요. 러시아 방주 저희가 그때 모임 나눴듯이 이거는 그냥 이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까다로운 작업이었겠다. 그래가지고 그 노고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노고가 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관객으로서 힘든 거는 나한테 그거를 이제 공을 넘기는 건데 제가 어느 정도 드리블은 할 수 있겠죠. 그 공을.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을 넘어가는 영화들이 있고 그거는 저는 과잉이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7시간으로 찍은 거는 이게 유일하잖아요. 왜 사탄 탱고만큼은 7시간이어야만 했을까? 소설 원작이니까 읽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긴 러닝타임이 필요하겠구나를 벨라타르가 느꼈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이 나온 거잖아요. 어떤 지점이 이런 러닝타임을 만들게 했는지 그 점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동민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서사하고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또 새로운 이상을 찾아가는 서사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루고 있는 인물들도 굉장히 비루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 거고 어떤 육체적인 감각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닐까? 노동자들, 농부들, 그들이 이상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길을 걷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감각적인 지점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서사를 전달해서는 전달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있죠. 거대한 고래라는 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걸 목격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 인간들이란 왜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가로 이어지기까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 풀어내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사탄 탱고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정말 별로예요. 그러니까
별로인 사람들한테 이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동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밖에 선택을 못하는 그거를 관객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너네가 여기 살아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외딴 곳에 질척질척 막 비 오면은 흙탕물 되고 춥고 그렇다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소 키워가지고 그거 판 돈 몇 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이 사람들 옆에서 너네가 한번 살아봐. 이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시간을 기획에 두고 찍었는지 아니면 찍다 보니까 이거는 다 살려야 돼가 됐는지 순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은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찍다 보니까 7시간이 됐다. 저는 이 영화를 세상에서 제일 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긴 러닝타임이 필요할 것 같고 온전히 그대로 느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을 것 같고, 길게 늘리면서 찍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7시간이라는 시간이 됐고, 벨라타르 감독의 약간 고집스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냥 7시간이면 그냥 7시간 내두지 뭐, 약간 이런 사람일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7시간이 된 것 같은, 작법이나 기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시간이라는 기획으로 나중에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비슷한데 어쨌든 길게 뽑을 거라는 초기의 기획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7시간 이런 건 아니었다고 해도 좀 길게 담아보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진짜 다 모아놓으니까 7시간이 넘네. 근데 이거를 쳐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모든 것을 다 담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 상상은 그렇습니다. 라슬로의 원작이 읽어보면은 첫 장부터 알 수 있어요. 정말 끼리끼리 만났구나. 문학적으로는 이 러닝타임에 해당하는 기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문체를 진짜 난해하겠어요. 장황하고 길고. 사실 예를 들어서 율리시스처럼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됐는데 이걸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문체를 구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구별을 해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쓰여 있긴 해요. 근데 문단의 구분이 없어요. 빽빽하게 페이지 다음에 페이지 계속 그걸 쓰는 식으로 소설을 구성을 했거든요. 거대한 덩어리를 보는 느낌.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싫은데.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문단 구분이 이렇게나 가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단을 구분을 안 하는 거는 너무 쉬운 선택 같다, 창작자로서. 근데 안 함으로 해서 독자들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 힘듦을 저희가 승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의미론적으로 집단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행과 비슷한 시련을 작가님께서 혹은 감독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일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무님하고 동민님하고도 동의를 해요. 근데 그걸로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저는 그런 기법을 통하지 않고도 표현해내는 게 작가의 역량이라고 보고, 사탄탱고를 이번에 2번째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비교가 됐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하나케의 하얀 리본이거든요. 하얀 리본이 굉장히 비슷한 질감으로 찍힌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공동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 그 가족일 다르니까. 네. 독일의 어떤 외딴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굉장히 건조하고 약간 황폐한 그런 질감으로 영화를 뽑아낸 건데, 그 영화는 롱테이크도 많이 없고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2시간 반이었나? 쇼츠죠, 쇼츠. 네. 그렇죠. 사탄탱고에 비하면은 거의 단편이죠. 그런데 그 영화가 더 한 수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 기법을 배제하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영화가 다루는 어떤 알레고리는 사탄탱고의 알레고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핵심에 가닿아 있어요. 사탄탱고는 그거를 가닿지 못하는 플롯과 자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자신감 결여로 저는 느끼게 되어서 러닝타임으로 많이 메꿔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이렇게 굳어지게 된 거는 상업적인 목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관객을 위한 관객 편의적으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수용이 되겠다 하는 지점에서 2시간이라는 분량이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채택이 되어 왔던 건데 사실 벨라타르가 7시간을 정한 거는 이 미학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 측면에서는 도태되기 좋은 선택인 거죠. 그냥 그렇게 선택을 했을 뿐이고 관객들에게 결국에는 7시간이라는 분량은 사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분량이긴 해요. 상업적 그러니까, 자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벨라타르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업적인 목적을 그쵸.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니까. 근데 웬걸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지금 추앙을 받는 분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이죠. 어떻게 보면. 그 소설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제가 소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영화하고 소설하고 비교를 하면은 영화에서 더한 지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소설에 굉장히 충실한 편인가요? 소설의 결정적인 대목들에서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그런 표현들이 쓰이긴 해요. 그런 지점들을 다 드러내긴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런 영화가 나왔고, 그러나 영화의 챕터 구분도 소설의 챕터 구분을 그대로 따라가고, 사탄 거 보면 챕터마다 나레이터가 이렇게 읊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소설의 그대로를 가져온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각본가가 소설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는 되게 각색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를 반대로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사탄 탱고의 부재하다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영화라는 포맷에 대해서 고찰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게 베크마이스터고. 그러니까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는 고래의 위압적인 시각적으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카메라의 움직임들이나 군중들의 이미지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각적인 위압감 같은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를 좀 더 좋게 본 사람이지만 사탄 탱고는 약간 평양냉면 같은 그래서 당연히 함흥냉면이 맛있지, 하지만 평양냉면의 맛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저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2번 보면서 좀 더 영화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2배속을 해서 보니까 더 좋아진 건가? 라는 생각.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간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들어가서 영화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탱고 스텝 6발자국을 나아가고 6발자국을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은데 탱고 스텝이 그런 게 맞나요? 아세요 혹시? 약간 따다닥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봤는데 저도 탱고를 쳐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사탄 탱고고 탱고식으로 챕터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구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런 구성은 또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6개로 나눴다는 거에서 어떤 의미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면서 크게 다가왔던 거는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다는 게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종이 없는 마을에서 종소리가 들리면서 시작했다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던 의사라는 캐릭터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아까 도현님이 벨라타르 영화에는 희망이라는 게 없다, 아예 절망이다라고 하셨던 거에서 약간의 반기라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도 갖는 희망 있죠. 이게 정말 감독이 동의하는 희망이 아니라 그게 더 절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그래서 있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는 게 고립되어 있는 무기력함 같은 걸 보여주는 좋은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6발자국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제 감이 오진 않더라고요. 체감되지는 않았어요. 일종의 다중 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아주 특별한 구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구조를 취한 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다중 초점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서사를 따라가다가 에시티케를 만나고 에시티케 서사를 따라가다가 마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리미야 씨를 만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릴레이가 되는 그런 구조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좀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시간이 계속 루프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하루를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으로 반복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중초점이라고 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빌려왔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시간을 반복한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하루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초점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여기에 아주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진 않아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냅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기 겹치니까 그냥 그것도 보여줘야 되겠다. 벨라타르가 데드타임을 최대한 보존하는 작법을 취하는 사람이니까 그 데드타임이 중첩이 되면은 그냥 그것대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필요했던 구간이 있다면은 저는 에슈티케가 마을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서 탱고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번은 에슈티케 입장에서 보여주고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그거를 발견하는 걸로도 한번 그 앞에서 그 내부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렇죠. 한번 나오죠. 네, 겹치는 부분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에슈티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중첩이 되는 그 구간이 저는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거기인 것 같은데 그게 사건상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네, 그거를 놓쳤으니까 에슈티케가 그 다음날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건데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했던 가장 마지막 순간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슈티케의 죽음을 기점으로 전반부 6개 챕터는 하루죠. 그 다음이 그 다음 날인 거죠. 그렇죠. 그게 6보 전진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6보 후퇴라는 거의 컨셉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전진 후진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제자리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6발자국 나갔다가 6발자국 물러나면은 결국 제자리로 온 제자리로 거잖아요. 돌아왔다. 전진이 뭐 그냥 앞으로 전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해도 결국 물러나면은 제자리인 거니까. 네. 사회로서 우리가 진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품잖아요. 그게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 상태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리미야 씨가 장악을 해서 착취를 하는 모양새를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기하 노래 말처럼 죽을 똥 살똥 이제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 노래 아는데. 그래서 사탄 탱고라는 제목과 탱고 스텝을 매칭을 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동선을 잘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선은 물리적인 건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효과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 허무하잖아요. 그거를 내포한 구조와 제목이 아닐까. 벨라타르 영화 얘기하면서 순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단어가 뭐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순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진짜 그 자리를 맴도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주제가 제 취향이에요. 사실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네. 우리는 사는 게 힘드시군요. 그런 건가요? 약간 좀 허무주의적인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줬을 때 와 진짜 사는 거 부질없다 네. 이렇게 느끼면서 좀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그렇지만 탱고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또 파생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왜 춤을 추나? 그 춤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토록 부질없는 것을 왜 즐기는가? 우리는 왜 살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믿었다가 좌절했다가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좀 허무하긴 하지만 그걸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나 아니면 춤이라는 요소가 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사실 이 지점에서 또 도발을 하고 싶은데 아까 나무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대한 거. 저는 절망이 있으려면은 희망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쵸. 보고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가 위대한 거는 그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신락 같은 희망을 뽑아내는 능력이 천재적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고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는 그 정도의 위상이 걸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벨라타르가 하는 많은 작업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희망에서 시작을 해서 절망을 내리꽂는 것도 저는 쉽다고 보는데 이 사람의 영화에서 애시당초에 희망이 아주 강하지 않았다고 보고 미미하거나 거의 없거나 그럼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원툴로 이제 작품의 정서를 구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간사의 희노애락이 있으면은 하나의 감정에만 집착을 해서 그거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도 가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로 필모를 까니까 이 사람은 절망 외에는 다른 감정들은 할 줄 모르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지점이 오는 거죠. 조금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아까 낙폭이라고 한다면 네.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았을 때 절망으로 가면은 그게 더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저는 작법적으로 궁금한 거는 애초에 우리 관객들은 이들이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 보게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확실한 충격이나 절망의 폭을 크게 주려면은 그거를 나중에 반전의 요소처럼 집어넣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영화가 극적인 영화가 아니라서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여기 지하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하자면 내가 요만큼 떨어졌는데 아 진짜 바닥이구나 했을 때 아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네. 다른 영화들도 다 절망 원툴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동의를 해요. 근데 절망을 더 찍고 내려가는 그 작업이 쉽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기대를 하고 미래에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돈을 좀 더 모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는 네. DNA에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는 건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했을 때 저는 더 정확하게 삶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시지프스 계속 굴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 무의미한 반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의미한 데서 우리는 왜 살까라는 그 질문을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절망적인 영화를 만들다가 하나 희망적인 영화를 만들면 되게 특이하게 다가올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거 사탄탱고를 이번에 보면서 유독 떠올랐던 감독이 의외일 수도 있는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좀 많이 떠올랐거든요.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벨라타르 감독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도 인간에 대한 허무와 또 염세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 거는 동일한 것 같고 이 인물을 다루는 거리감도 약간 비슷하게 좀 느껴졌거든요. 감정이 담기지 않고 냉수적이고 차가운 시선도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스탠리 큐브릭은 그런 인간 존재의 허무와 염세적인 것들을 과학기술을 하고 붙이는 것 같고 SF적인 거나 아니면 뭐 핵이나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문명의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보에 대한 이상.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을 스탠리 큐브릭이 하고 있다면은 벨라타르 감독은 인간 공동체의 체제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폭로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 다 인간 존재의 허무와 염세를 다루고 있음에도 다루는 그 도구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연결을 시킨 거죠.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그렇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도 그렇고 시계텍 오렌지도 사실 SF의 허무한 지점들 다루고 있잖아요. 저는 이 비교가 나와서 그런데 인물들이랑 가지게 되는 거리감 그거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상을 하시겠지만 스탠리 큐브릭의 인물들이 갖는 매력에 비하면 벨라타르의 그 인물들은 참 밋밋하다. 밋밋한 게 포인트이기도 해요. 평양냉면이라고 했죠. 아 그래요? 평양냉면 좋아하는데. 근데 인물들을 그렇게 상정하고 싶지 않은 무미 건조한 사람들을 설정을 한 것도 저한테는 조금 감점 요소예요. 네. 거기에서 이 사람의 휴머니티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그 휴머니티가 약간 애매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무님이 주식에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주식이 우상향하는 거를 가장 바라겠지만 꼬라박는 그런 주식도 저희한테 인생의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주식보다 더 나쁜 주식은 횡보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벨라타르는 횡보하는 영화들을 찍는 것 같아요. 인간의 희망과 절망의 진폭을 다루는 지점에 있어서 일단은 이들은 절망인데 그 절망이 어디로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쭉 이것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서 의심이 드는 거는 아까 이 사람이 희망을 표현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빼박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낙차를 다뤄내는 것도 서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카엘 하네케의 영화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절망에서 여기가 끝인 줄 알았지? 더 있어 라고 해서 내리꽂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낙차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아,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군. 딱 심상을 주니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벨라타르는 진폭 자체가 없어서 영화가 무미건조하고 인물들이 무미건조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그 인간상 자체가 무미건조한 게 아닌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재밌는 존재인데요. 어쩌면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굳어진 인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현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횡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사탄 탱고만을 생각해보면 희망 회로를 돌렸다가 이리미야 씨의 배신을 겪고 나서 원래 마을에서 힘들게 살던 거나 다 짐 싸가지고 딴 데 와서 사나 똑같잖아 라고 해서 다시 똑같은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모양새가 다른 영화처럼 극적이진 않지만 진폭이 없다고 보진 않고 미세한 그 과정이 탱고의 스텝이랑 같다라는 이런 기법적인 뭐랄까요? 약간 변태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자기 만족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네. 저도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인터뷰는 본 것 같아요. 일부러 시대적인 소품을 넣지 않고 시대상을 지우려고 했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면은 결국은 인생,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구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도현님이 얘기해 주셨던 SDK가 탱고 추는 거를 바라보는 네. 그 장면도 중요한데 SDK가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파트가 앞에 챕터가 나뉘고 뒤에 챕터가 나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SDK의 죽음이 파트를 나누는 거니까 왜 이 죽음을 기준점으로 세팅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들거든요. 저는 그게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확연한 실패의 증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리미야 씨가 어디로 가자라는 말을 하기 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했다가 도망가야 되나 뭐 돈을 들고 튀을 생각도 했다가 이리미야 씨가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남았다 이런 기대를 품거나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이를 방치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린이를 방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방치한 거기도 하죠.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실패가 드러나 버린 사건이었던 거고 아 여기서 우리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죠. 죽음이 약간 충격요법처럼 한 건.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이 돈 가지고 여기서 8등분 해가지고 살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여기서 살래라고 했던 사람들한테까지 아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사탄 탱고에 대해서 조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무님이랑 반대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인과론을 제대로 세팅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다른 영화에서는 이 소녀의 죽음이 되게 결정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사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건이 될 텐데 저는 그 장면의 처리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소녀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데에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이리마이 씨가 연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소녀의 장례식장이 아니었다면 연설을 안 했을까? 했겠죠. 마을 사람들을 그대로 홀렸겠고 사기를 쳐서 돈을 등쳐 먹었겠죠. 실상은 무관할 수 있는 사건이 표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살짝 명분이 생기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거를 영화가 제대로 연결고리를 안 맺어놨다. 그거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섬세하게 처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롭거나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죽는 일도 아니다라는 정서가 팽배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정도로 비관적으로 봐요. 이 사람들이 소녀가 죽었든 안 죽었든 달라졌을까? 결과가 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도 느껴졌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선동이 더 된 것처럼도 느껴지긴 했거든요. 어떤 비극이나 끔찍한 일이 있을 때 이리미야 씨도 그 연설할 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무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의 내면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원동력을 삼아서 그렇죠. 이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네. 도현님은 그것보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느낌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예 거죠? 무관하다? 무관하고 무관한 걸 아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네크로맨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레카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자기 걸로 받아 먹을까? 이걸 궁리하는 사람들로서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이거는 상대 진영의 잘못이다 라고 선동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기회인 거고 그거를 이리마이 씨가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영화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더 뭐랄까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되게 드라이하게 이걸 잘 포착을 했다고 봐요.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영화가 다루는 형식은 이거를 차갑게 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죽음 자체에 대해서 영화가 뭐 애도하거나 이러지 않고 차갑게 다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네. 도현님이 해석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해요. STK의 죽음이 없었더라도 이리미야 씨는 이 사람 돈을 삥 뜯어갈 것이었는데 특이하게 다가오는 인물이 있죠. 그 술집 주인 같은 경우에 이리미야 씨가 오기 전까지 자기 창고 부시면서까지 분노하잖아요. 이 사람이 수탈해 갔던 돈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때려 죽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지만 우리 이리미야 씨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STK의 죽음은 약점이 된 거죠. 정치적인 약점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리미야 씨의 명분이 된 거고 그거에 휘둘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바치는 장소가 STK의 장례식이었잖아요. 그런 소시민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리미야 씨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STK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리미야 씨에게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STK의 죽음은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우매함을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촉매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구조상으로 왜 이게 중간에 들어갔을까 이거든요. 그러니까 6발자국 나아가고 6발자국 물러나는 이 탱고 스텝인데
분기점이 왜 STK의 죽음이지? 영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죽음일 수도 있죠. 냉담하게 대하고. 근데 구조적으로는 그럼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딱 중간에 위치한 거니까. 영화의 구조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거를 토대로 뒤집어 보자면은 분기점에 우연히 STK의 죽음이 있었을 뿐이고 사실은 이리마이 씨의 도착이 분기점일 수도 있죠. 이거를 1부, 2부로 나눈다면 2부의 시작이 이리마이 씨의 연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계속 이 STK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게 도의상 맞는 거니까 오히려 집중이 분산된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의도한 거라면은 저는 이거는 꽤 교묘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에서는 이게 조금 더 노골적인 은유로 드러나는데 거기에서도 그 도시 사람들이죠. 약간 소도시의 개념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삶이 어려운 거는 뭔가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공산권의 도시에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문제의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데에 꽂혀요. 무슨 서커스와 거대한 고래가 온다라는 그 루머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잘못된 원인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냥 인간 본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지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궁핍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기계적인 이슈인데 그거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데에 꽂히는 거죠. 사탄 탱고에서는 STK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페어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이리마이 씨가 와서 사람들 삥 뜯어 간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게 된 거였고 결국 그러니까 핵심은 그 이리마이 씨가 도착한 거인데 네. 비극을 희생제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화를 위한 용도로 STK의 죽음이 약간 부가적으로 붙는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STK의 죽음이나 아니면 시작과 끝에 나오는 종소리나 결국은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환영처럼 느껴지게끔 영화 안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 중간, 끝에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괴를 같이 하는 건 그렇죠. 사실 STK 죽음이 마을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다. 종이라는 것도 이 마을에 종탑이 없다. 그거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 양반의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하면은 되게 모호하게 모든 걸 처리한다는 거. 되게 의미가 불특정화되면서 오히려 광범위해져요. 그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거를 노려요. 그렇게 했을 때 사건들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런데 뭔가 뭉쳐져 있으니까 모종의 함의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지점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것. 종탑이 없는데 종소리가 들린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의미화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모호함 자체가 핵심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호함을 우리가 특정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인간 비극의 원인이다. 그게 근간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지점은 사실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예를 들어 저도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이제 딱 보고 그거를 제 인생의 맥락화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이 아주 스페셜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화의 가치들을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 메소드 자체는 특수한 것 같진 않게 느껴져요. 종소리 얘기를 해서 저도 종소리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모호하게 처리하고 애매한 걸 수도 있는데 헝가리가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네.
전쟁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종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종소리는 약간 신성한 영적인 무언가가 내려오는 뭐 이런 식으로 관념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타르코프스키 얘기해서 그런데 안드레이 르블로프 이런 거 보면은 종이 가지는 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종이 울릴 수가 없는데 울리면서 맞아요. 신의 재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탄 탱고의 세계에서는 그런 영적인 신의 부름으로 해당하는 그 종이 전쟁에 대한 경고로서 환원이 되어서 비극이고 허무인 것 같거든요. 튀르크족이 온다는 것이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은 여전히 또 다른 형태로 전쟁이 지금 엄습해오고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 종소리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초반이랑 마지막의 종소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의 종소리는 그런 신성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푸타키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이 돈을 들고 튀어야겠어 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돈을 갖고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조격도 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주는 종소리였다면 마지막에 의사는 그 종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같은 종소리인데 절망을 한번 맛보고 난 이후로는 이 세계관 안에서 신성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의 운세에서 제가 갖는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되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전후의 감정 변화를 딱 종소리가 내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진원지가 없잖아요. 네, 진원지가 없다는 말은 결국 환청의 다름 그렇죠. 아니다. 네. 그럼 환청은 어떻게 촉발이 된 거냐? 우리의 정신 그리고 마음이 촉발시킨 거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맴돌면서 허망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결국 종소리라는 그 장치가 이루고자 하려는 효과일 텐데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모호하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또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특정한 마을의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뜨끔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리미야 씨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저런 애들이 많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미국 사람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아까 양날의 칼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모호하니까 너무 추상화처럼 블러 처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만 그 화면을 보고 모두가 다 자기를 대입시킬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다. 네, 사탄 탱고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